그 김건희 관련한 메건 매직 사건 네네. 관련해서 특검이 이번에 이제 결심 공판 열린 자리에서 네네. 징역 7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앞서서 받았던 어떤 뭐 이제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5개월 1심이 나왔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더 확대돼서 뭐 이제 그림 받은 거, 뭐 네네. 근거부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최대형 알선수재로 따지면 좀 최대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알선수재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아. 한 개의 알선수재를 범했을 때 징역 5년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알선수재 행위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법정 최고형의 그 장기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7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 개의 알선 수재 행위를 범했을 때 법정 최고형은 7년 6월이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에서는 알선 수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근거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명품을 수수했다던가 그것도 또 이 공직을 대가로 그런 행위를 전혀 뭐 부끄러움 없이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보면 7년 6월이 부족하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 징역 10년 이상 15년 뭐 이 정도 선고하고 철저하게 그런 금품을 몰수해야 될 그런 범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월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검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그 사건의 선장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이고 그 여러 사람 가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최고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한 사람 피해자마다 한 번씩 살도록 해가지고 그 피해자 수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백 년을 살 수도 있는. 몇백 년을 살 수도 있고 실질적인 무기징역, 종신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미국의 이 법이 오히려 이제 법감정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의 엄정함이라던가 그 사건이나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심에 부합하는 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이제 7년 6개월 구형을 받은 혐의 안에는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다 합해서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265만 원, 로봇계 이제 사업가로부터 받은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900만 원. 그다음에 그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았죠. 1억 4천만 원. 거의 수억 원에 가까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이 이제 할 수 있는 최고형인데 요대로 선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내란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제대로 된 재판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 재판마저도 윤석열 측에서 지금 기피 신청을 했어요.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소송을 지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들은 보고 있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그렇다고 명백하게 소송 지연을 위함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봐서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재판부가 이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혹은 또 선입견을 갖고 있다든가 혹은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재판부는 약간 좀 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싫어요 하고 내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피 신청이 억지로 트집을 잡아서 특정 재판부를 피하려는 목적 혹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기피 신청을 하는 동안은 재판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늦어졌는데. 예. 그런 목적으로 낸 게 확실하면 간이기각이라는 절차.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하다 해서 바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관행에 비춰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1차적인 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이 과거에 보면은 기피 신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1차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뭐 그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소심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세웠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가만히 주장들을 비춰보면 법률 용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다면 이 기피 신청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제가 봤던 윤석열 씨 변호인들이 냈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가장 그나마 법조인다운 주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 일단 지난번 사건에 있어서 내란 사건을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하. 내 사건의 경우에는 예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내 사건의 경우에도 내란 사건이라는 판단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란 수괴 아니냐. 그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윤석열 씨 재판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씨 재판부 이 변호인들이 낸 주장은 사실은 이게 억지 주장들이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법률적 주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법조인답다라고 봐줄 수 있는 주장이 이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주장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에 대한 내란 사건 관련해서 이미 이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재판장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 이게 1차 기피 신청은 보통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간이 기각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아, 예, 그냥 예. 그 이 기피 신청은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린다면 걱정됩니다. 네. 그 내란 사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씨 그렇죠. 사건 내란 그 수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그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을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된다는 판단과 윤석열 씨가 그러면은 그 사건, 그 예. 선포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내란 우두머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측면에서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초재판부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예, 수 예, 있겠지만 분명히 이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되느냐와 그것이 윤석열 씨가 우두머리냐는 분명히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된다는 거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재판 과정에서 벌써 이미 확립이 예,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런 예. 논리로 기피 신청은 기각될 겁니다. 아, 기각될 것이다. 기각되는데 다만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라든가 주장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 없이 간이 기각하지 않고 다만 다 들어주고. 조금 보시는 분들께서 좀 화가 나시겠지만 조금 시의를 가지고 소송은 지켜보세요. 지연되겠군요. 예, 약간 예. 지연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게 내란이 사실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명이서 합심해서 내란을 일으킨 건데 그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나를 이제 판단할 수 없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가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요건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SNS에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징역 15년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그 징역 15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판사, 내란 재판에 관련된 판사, 검사, 특검은 물론이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윤석열 체포에 나선 경찰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이 내란 몰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군인과 경찰들,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윤석열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 사람들도 모두 다 척결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지금 이거는 진짜 더 이상 제가 뭐 말씀드릴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주장이고 윤석열 씨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그런 여러 가지 허황된 주장들이 이게 과연 역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진호 예. 변호사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보면은 그 국민의힘 측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뭐 그런 그래요? 이 경력이 송진호 있고요. 변호사?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입니까? 예, 육사 출신이고 위탁 교육 받고 나중에 예편하고 나서 연수원 사법시험 40회, 연수원 31기로 이제 했는데 좀 그런데 왜 이런가요? 이 보면은 좀 사상이. 이 과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 냉전 시대의 세계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6.25 시절의 그 그러니까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중요한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19일에는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요게 사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는데 이제야 1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19일에 선고 공판이 열리고 21일에는 조태용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네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을 막고 혹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될 그 국가 주요 인물들이 이런 일을 맞습니다. 도움을 주었고 예. 이런 것인데 이 지난번 그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작위범이라는 거. 한덕수 총리 경우에 1심에는 부작위 형태에 의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부작위 형태, 자기 그렇죠. 형태로 네. 이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기 때문에 부작위 형태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부작위범이라는 거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안 함으로써 했을 때. 뭔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본인들은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이 적절치 않다라고 했을 뿐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죠. 본인들이 범위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뭔가를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 보고받은 내용이라던가 혹은 또 홍장원 차장의 그 CCTV 공개했던 거 국회에 그런, 제공을 했었죠. 예,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적극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본인의 내심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계엄 선포 계획 분명히 들었잖아요. 네, 미리 들었는지 어떤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고,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국정원장이 들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거고, 그걸 사실 알았는데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불법 계엄이 저질러졌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일단 기소는 뭐 되게 공범 예. 이렇게 이 사후 공범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번 모든 내란 행위가 끝난 후에도 그걸 용이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또 다른 법적 평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이 판결 선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5년 받았고,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년이었나요?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23년 받았다 15년이 됐죠. 15년으로 예. 받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 형량이 결정될까요? 어느 정도 이상민 전 장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번에 올라갔죠. 그쵸, 9년이 됐죠. 9년이 됐죠. 9년이 9년이 됐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태현 전 국정원장은 한 7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예. 그 23년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이 유지가 됐으면 그게 아마 어느 정도 기준이 될 텐데 지난번에 15년이 선고가 되다 보니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조태용 국정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어느 정도 가담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이 결정되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를 보면 앞으로 처벌받게 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형량도 어느 정도
추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계엄 비선이나 다름없었던 그 노상원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 전달하고 막 지시하고 하면서 계엄을 준비했던 굉장히 가장 사실 계엄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던 2인자 중에 하나가 김용현인데 19일에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이 노상원이라는 그 민간인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특수 작전 요원들의 명단을 뭐 함부로 공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특검의 구형량에 근접하는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인데 다만 분명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김용현의 경우에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예. 그 윤석열 씨에 준하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 무기징역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 비춰보면은 아마 이제 뭐 별 차이 없는 그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최소한 뭐 5년 내외의 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구형은 5년인데 네. 그대로 선고를 받을지 예, 이 예. 외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군기 누설 관련한 것이고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외에는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것이 그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격가지 맞습니다. 그거에 예.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왜 1심 선고 사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11개월이나 지나서야 1심 선고가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등으로 해서 소송을 지연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이다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여쭙지 않을 수가 네네. 없어요. 네. 이번에 대검에서 징역 2개월 해달라라고 해서 예. 이제 법무부로 올렸고 지금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검토 중인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고 법무부에서는 이거보다 좀 중징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박상현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아주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너무 좀 이 박상현 검사의 그 뭐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비춰보면은 사실 해임도 맞겠죠. 근데 반면에 지금 현재 이번에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가 된 부분은 딱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이 변호인과 부적절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회유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맞습니다. 적절치 예. 못한 방법으로 수사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직 2월이 청구가 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만 만약의 경우에 그 비위로 해가지고 해임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 소송에 가면 만약에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 취소 소송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해임이라는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의 경우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징계 처분을 새로 해야 되고 아예 징계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박상현 검사의 성격상 저 보십시오. 제가 이거 징계 처분 취소됐지 않습니까? 나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징계 처분이 과해서 취소가 됐다는 것이지 이게 징계 처분을 할 사유가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중에 유지될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정직 2월에서 정직 4월, 6월까지 사이 그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정한 만약에 그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 정도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정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그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징계 양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의 그 징계 수위는 반드시 유지가 되고 관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님 말씀은 이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해서 그 징계 사유에 딱 맞는 정도의 혹시 취소될까봐. 그렇습니다. 취소되면은 그거는 박상현 검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어떻게 여태까지 참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결과가 처리되기 근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대검이 징계 사유서를 22쪽에 걸쳐서 썼다고 하는데. 네네.
그 안에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 연어술 파티라든지 이 피의자들을 불러다가 같은 방에 넣고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 방법과 뭐 이제 정황들로 나오고 있는데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현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박상현 검사는 본인이 그 술이나 혹은 본인은 그 연어 있지 않습니까? 연어 술 파티라는 그 외부 음식 반입 부분 관련해서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섭섭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국감에서 저 박상현 검사가 외부 음식 반입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어 예, 관련해 그렇죠. 가지고.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외부 음식 반입이라기보다 연어 회덮밥이 반입됐던 사실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박상현 검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했던 말이 연어 회덮밥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구입한 거기 때문에 외부 음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그게 했다는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부 음식이 반입된 예.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예. 것은 사실은 연어 회덮밥조차 반입된 사실이 없다라는 걸 딱 예. 잡아댄 것이라고 예, 예. 봐야겠죠. 그 부분이 사실을 그 위증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기소된다던가 그렇게 되면 추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징계도 될 수 있고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법적인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그래서 수도 그 있다. 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하. 그 부분은 징계시효가 뭐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시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진행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박상현 검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비위 대상으로 현재 지금 그 감찰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이외에 추가 감찰이 될지 추가 수사가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쉬운 건 이제 대검의 이 징계 사유들 중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한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한다면 아니 그 외부 음식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왜 묻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회유하고 그 진술 세미나라고 해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고 그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 음식 제공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왜 했느냐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그 부분 저도 아쉽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도 아쉽고 사실 그 외부 음식 왜 제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외부 음식 제공이라는 거는 사실 좀 적절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소환 횟수라던가 출정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없어졌다 싶은 그렇게 생각을 예, 했던 그렇죠. 수사 방식이 그 사건에 동원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정직 2월은 약간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제 법무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징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